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야구의 명언이 있죠. 새누리당이 옥새 파동을 봉합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지만 계파 간 주도권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 분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언론인들의 모임이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승패에 관계없이 총선 뒤에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고 대담 진행합니다. 승패 관계없이 선거의 마무리를 한 이후에 사퇴할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 승패,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물러나겠다. 여러 가지 포석을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 같기도 한데 정치인들이 저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해석하기에는 인정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선제적 방어를 한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다목적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제 조원진 원내수석이 네.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화답인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본인이 100% 국민 경선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 비슷한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계 은퇴는 아니고 대표직 사퇴 일단 일부 후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총선이 끝나면 친박 대 비박 간의 치열한 대권을 놓고 지형 싸움이 그것은 뭐 어차피 불보듯 뻔한데 그런 것 차원에서 일단은 김을 일단 빼자. 일단 김을 빼고 타이밍을 보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한번 붙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친박계의 선거, 총선 이후에 쏟아질 것 같은 비난의 화살을 일단 차단해보자. 그런 말씀이신데. 시작할 때 야구 명언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뭘까요? 몇 회 정도로 보십니까? 히트앤드런. 히트앤드런. 예. 그리고 우리가 업계 전문용어로 선빵. 예. 이게 현실적으로 이기든 지든 그 정말 180석 이상을 이기면 책임론이 없고 누가 잘했냐라는 공에 대한 공신록 싸움을 할 것이고요. 179석만 돼도 책임론 싸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판단하기에 179석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밀려나갈래? 안 그러면 스스로 나갈래?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던져놓는 거는 전형적인 선빵이죠. 그리고 히트앤 치고 빠지기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기 전대를 예상을 했었잖아요. 즉 총선 끝나고 나서 7월까지 갈 이유가 없다. 국회 개원 전에 그리고 국회직을 임명하기 전에 바로 전당대회로 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현실적으로 조기 전당대회 하겠다라는 선언이다. 똑같다. 글쎄요, 제가 김무성 대표 입장이라도 지난번에 옥새 파동이 뭐 겉으로는 봉합이 됐지만 그게 봉합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박 비박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 투쟁이 총선 끝나자마자 다시 재점화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해체될 텐데 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이미 대표로서의 그런 지위는 없습니다. 총선 때 의전적인 역할밖에. 그걸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대표직에 미련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또 본인이 그렇다고 대통령급까지 접지는 않았잖아요.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관훈클럽이라는 적정한 자리에서 조금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조금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비박연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당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김무성 대표가 옥새 파동하면서 일정 부분 조금 일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부담도 덜어내야 돼 있고 이런저런 포석이죠.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본인의 정치 행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포석이다. 네.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 외 이야기 말고도 공천 과정에서 법적 조치도 각오한 일이다. 모든 부분 책임지겠다.
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탈당 후보 복당 논란에도 뭐 지역 주민들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총선을 바라보고 지금 전반적으로 당대표로서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게 총선이 여야 간의 지금 경쟁인데 말이죠. 집안 싸움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친박계가 너무하다, 비박계가 너무하다, 무소속 저래도 되는 거냐. 뭐 서로 다 이제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계속 이 여권 지지층 내에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김무성 대표는 그것을 차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만 해도 이 TK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가 김무성 대표 총선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가혹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들은 또 이 집안 싸움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내가 다 끌어안고 네. 이제 대표직 사퇴로 정리할 테니 네. 더 이상 이 논란 그만하자. 그 전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만질수록 커진다. 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게 무소속 연대 얘기입니다. 무시 전략으로 가라. 그런데 TK에서는 또 지역을 뛰고 있는 1번 후보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무소속 후보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관훈클럽 토론 끝나고 지금 김무성 대표 저 TK 지역으로 가고 있죠. 예. 대구에서 어떤 행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저는 좀 예의주시해 볼 건데 거기서 과연 무소속 이 후보들과 예. 그리고 기호 1번 후보들과 무공천이 된 지역의 동구 을의 유승민 의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오늘 밤에 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 중에 워딩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건들면 커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쓸데없는 오해가 아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사실상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 네. 양쪽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까지 총선 상황에 선거 상황에 들어가 가지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런 그 집권 여당에 있어서는. 근데 어이없이 지금 새누리당이 또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야구의 명언이다. 야구하는 이야기가 네. 친구인데요. 근데 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텃밭에 최경환, 정종섭, 그다음에 조원진 텃밭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당 대표를 향해서 그 당 대표를 쏘아대고 있다는 부분. 지금 이제 그 말씀이 어제 바로 그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의 이야기인데 과연 지금 시청자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사심 없는 대통령의 개혁에 딴지를 거는 세력들이 나는 북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당 출신 의원 중에서도 박근혜 개혁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높은 사람이라 제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경북에서 13명, 대구에서 12명, 11명 공천했죠. 24명 전원을 당선을 시켜주셔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속 찍는 것은 결국은 야당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원진 의원 저 말뿐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자리에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까지 맞아요. 단상을 올려가지고 이분이 사실상 공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를 했거든요. 예, 저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승민 그래. 의원한테 네. 색깔론을 씌웠단 말이에요, 지금. 저 부분은 대구 지역에 있어서 색깔론이 아직도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의 착각, 그리고 아주 나쁜 그 선거 공세라는 측면을 하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 대표를 향해서 그동안에 고비 때마다 원내수석 부대표인 사람이 네. 당 대표인 사람한테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고 그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거든요. 또다시 어제 저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네. 기본적으로 당 기강은 없었다. 네, 그래서일까요? 김무성 대표 오늘 관훈클럽에서 존영 반남 논란에 대해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틀리겠지만 네. 지금 대구 지역에서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뭐 당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지역에 있는 3명의 무소속 후보를 겨냥해서 이분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집토끼와 삼토끼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하는 전략이 아닌가.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공천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이 이겨야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이 또다시 유승민 빼고 두 분이 다시 이기고 들어온다면 친박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대표까지 다시 건드리고 공격하고 대표가 사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새 파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그 총선이. 정도로 대구 지역 민심, 여론이 악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상당히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가면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임덕 방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투표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내일부터 지금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이 지나가면 갈수록 당과 후보자와 이것이 일치화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90% 이상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무소속 후보가 지금 40%의 지지율을 갖는 대통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예. 봅니다. 뭐 정치는 현실이니까 현실 정치가 또 한국 정치가 선진국 정치가 아니고 지역주의에 지역 패권 구도에 기생하는 정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 특히 TK는 현 정권의 본산이고 예. 또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60%는 유지하는 그런 특수한 지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뭐 존영사진 파동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뭐 그 치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지구당위원장일 때는 시당에서 주는 그런 모든 비품이라든지 사진도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루 뭐 크게 사서 걸든지 그거는 뭐 국가 원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차원에서 그 문제가 없죠. 그거는 반납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비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얘기할 때 뭐 쫀쫀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네, 네. 또 조금 더 엄격하게 윤리의식을 적용한다면 반납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TK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정치 행보가 과연 그 지역의 민심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물론 당선은 되겠지만 특별한 주자가 없으니까 예. 되겠지만 과연 그가 당선된 다음에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느냐.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큰 정치인의 모습, 큰 담론을 만들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얘가 유승민 의원한테. 아직 보여준 바가 지금까지 없다. 보여준 바 그가 보여온 정치 행태라든지 그 워딩하는 수준을 보면은 저는 그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김무성 대표 이제 관훈 클럽 토론회가 끝났는데 바로 대구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 7시에 대구 지역 선대위원회 대책회의를 지금 발족을 네.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 그동안 난 서울 수도권 집중하겠다 했는데 왜 대구를 찾아갔을까요? 지금 이제 야권과 비교해봐야 됩니다. 야권의 김종인 대표는 첫 행보가 호남이었죠. 호남 광주였죠. 왜냐하면 지금 호남 광주에서 이 TK 지역하고 똑같이 여권도 텃밭에서 야권도 텃밭에서 집안 싸움 하느라고 우선 이번 총선에선 유권자의 표를 다 깎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쨌든 다지기 위해서 이 김종인 대표는 호남 광주를 방문했듯이 지금 이제 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여권의 텃밭을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선거일에 임박해서 갈수록 오히려 민심이 매우 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으로 가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저녁에 가서 빠르게 선대위 대책회의 하면서 말이죠. 네. 강조할 키워드는 하나죠. 단합입니다. 단합. 자, 우리가 단합하자. 이제 집안 싸움 끝났다. 공천 파동 끝났다. 옥새 파동 또 이야기를 하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지 않느냐. 총선 승리만 바라보고 매진하자. 이 메시지 하나 던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권을 비롯해서 영남 지방 중에 PK 지역하고 집중을 하게 될 텐데 네. 오늘 이 김무성 대표가 대구행으로 가는 KTX 안에서 고민하는 건 한 가지일 겁니다. 자, 매를 빨리 맞자. TK에 가서 어쨌든 친박 일색인 그쪽 지역에서의 당대표인 나에 대한 옥새 파동 도대체 왜 그런 거요? 설명하시죠. 왜 무공천을 했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지역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조원진 의원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재만 후보가 진정한 공천자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절반의 이제 지지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이제 다지기 위한 행보일 것으로 보고요. 예. 그렇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 교수님,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과연 대구를
대구를 등 돌리고 대권 주자의 판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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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대구에서 워낙 크게 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아무리 여당 후보라 하더라도 저기에서 손을 놔버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즉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대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밀어주지만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에서 대통령 후보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는 대구 경북은 여전히 새누리당의 그 후보로 고우나 미우나 밀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가서 맞을 매 맞고 그다음에 해명할 거 해명하고 설명할 거 설명하는 게 맞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대선 레이스 들어갔을 때 김무성 대표가 찾아갔을 때는 정말 돌팔매를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입으로 그 혼날 수 있는 일을 돌팔매를 맞을 짓을 왜 합니까? 아주 영악한 이 총선 행보의 첫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예. 사실 그런가 하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장 교수님. 네. 오늘 최경환 좀 전에 자리 최경환 의원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최경환 의원도 오늘 대구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 현역 의원들 개소식에 좀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최경환 의원과 좀 어떻게 좀 갈등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조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갈등 관계죠. 갈등 관계. 그러나 선거 판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서로 갈등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선문답하겠죠. 원래 큰 분들은 눈빛으로 하는 거지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차기 당 대권은 최경환 지금 의원이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당권 쪽으로요. 네, 당권은 가 있고 그 다음에 당권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내년 대선 내년 뭐 6, 7월까지 이제 대권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김무성 대표가 오늘 관훈 토론 연설에서 내가 언제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했냐? 그리고 총선 때는 이것 좀 빼달라. 그리고 수차례 나는 대선에 뜻이 없고 내 입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네, 없다. 오늘은 나는 그렇게 대권 얘기를 가기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뉘앙스를 쭉 지금까지 관찰을 해봤을 때 본인이 대권 나올 가능성은 저는 아주 적다고 봅니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친박이라든가 대통령, 청와대 여기에서 지금 현실적인 지지율이 40%의 어떤 집토끼를 가지고 있는데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권력이 누구를 시킬 수는 없지만 누구를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옥새 파동을 기점으로 해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는 저는 완전히 결별했다고 봅니다. 예. 현실적인 권력 차원에서 그렇게 봤을 때 김무성 대표 오늘 저 워딩은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일 수가 있다고 저는 대통령에 대한 대권의 의지가 없는데 굳이 그렇다면 등을 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데 청와대랑.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지금까지는 예.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전략 공천은 없다. 예. 그리고 전략 공천은 희생되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그래서 소신을 정치적 위해서. 소신을 위해서 당 대표 입장에서 자신 때문에 떨어져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희생돼 떨어져 나가는 후보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김무성 대표 관훈 클럽 그 아마 회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반기문 총장 관련 부분에서 대통령이 꿈이 있으면 좀 당당하게 활동하라 이런 비슷한 어제를 나한테 보면 그런 걸 보면은 대통령 욕심이 네, 없는 입장을 건 아니죠. 예. 벌써부터 견제구를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럼 뭐 사무총장이고 빨리 그만두고 와서 국내 정치에 일찍 뛰어들어서 한번 겨뤄보자든 이런 워딩을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성공하려면 아까 장 교수가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살아있는 권력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한국 정치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제 유화적이고 되도록이면 이제 고개를 숙이는 행보를 할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공천 과정에서 자기 식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건 죽자살을 한번 싸워봤는데 그게 이제 옥새 파동으로 결말을 붙였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청와대하고 잘 지내보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 워딩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접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대권 행보가 시작이 돼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러면 한 많은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 지역 민심 선거 판세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 무소속 돌풍이 일부 일었다.
그럼 최경환 의원의 입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으면 최경환 의원은 일정 부분 타격은 받겠지만 그래도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큰 지금 공천 과정을 보세요. 130대 100. 친박이 130 정도, 그다음에 비박이 100 정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최경환 계보가 60, 김무성 계보 50 정도 나와 있는데 대구에서 몇 석 있는다고 최경환의 그 정치 기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최경환 계보의 가장 큰 힘과 장점은 현재 권력 대통령을 큰 힘으로 지금 뒷받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2년이나 남은 권력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행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현 대표가 과연 그러한 아성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옥새 파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참 힘들지 않느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에 이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면 20대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직선제 아닙니까? 현행 헌법으로는. 결국 이제 민심에 의해서 물론 이제 보수 대 진보 진영의 네. 결집으로 부딪히겠지만 결국은 누가 민심을 장악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대권 행보는 20대 국회 행보와는 또 다르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지원이 강력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국정 수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레임덕을 늦추기 위해서 친박계가 많이 포진되는 것을 원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권 가도는 좀 결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역대 대권을 보면 말이죠. 항상 정권 재창출의 경우든 정권 교체의 경우든 전임 정부를 강력하게 밟아야 대권의 리더십이 강력해지는 현상을 봐왔어요. 자꾸 대척 좀 해서야. 오죽하면 같은 5060에서도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차별화를 합니다. YS는 문민정부로 우리는 군부 통치와는 다르다라고 차별합니다. DJ가 돼서는 YS의 IMF를 강력하게 비판하죠. 정권 재창출이 됐지만 또 참여정부는 대북 송금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 악연이 지금 박지원 의원하고 어찌 보면 친노 세력 간의 네. 갈등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배신이란 단어를 정말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MB 정부를 단죄하진 않았어요. 몇 가지 뭐 해외 자원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는 있었으나 그랬을 때 이 김무성 이 대표가 그럼 내가 대권 주자로 다음 이제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과연 현 정부와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갈 것인가? 융합을 조화를 위해서 갈 아니면은 것이냐. 대립각을 세울 것이냐? 이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총선 후에. 그런데 저는 옥새 파동 시점을 보고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친박 입장에서 용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퇴 카드를 던진 거고 그렇다면 총선이 끝나고 김무성 대표가 대권 행보를 시작할 때는 강력한 이제 격돌이 본격적인 벌어질 것이다. 마이웨이를 네, 이렇게 좀 다른 갈 결의 것이다. 예견을 근데 해봅니다. 그런데. 이회창 대세론이 두 번이나 꺾이고 사실 짓밟고 올라오면 이회창 대세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꺾이지 않습니까? DJ가 노면을 선택해서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양하는 겁니다. 뒤에서 서포트해가지고 1년 전부터 TV 출연시키고 아침마당 출연시키고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갑 대표 승리했다가 다시 물러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 부양해서 올라오는 거지. 결국에는 딛고 같이 가야 올라오면은 어려운 네. 것이 과거같이 민주화 시대라든가 투쟁의 시대면 그게 가능합니다. 대결의 시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가면 지금 정치인들은 온실 속에 걷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프라인에서 투열한 격투기처럼 싸우는 그런 네. 스타일이 몸에 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짚고 올라가야 된다. 네. 제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케이스, 또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었는데 아마 그런 시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특별한 큰 건들이 있었어요. 그걸 단죄를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한번 터트려 가지고 뭘 한번 판을 한번 바꿔본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가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써먹을 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도 한때 대통령 후보로서 그 한국 정치 현장에서 그 경선 과정도 보고 그 이슈 선점이라든지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청와대의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청와대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하고 결부돼 있지. 거기서 동떨어질 수 없는 게 한국 정치예요. 왜 우리 민주주의가 지역 패권주의, 개파 패권주의에도 못 나오느냐. 이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면서도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인 결점을 찾아서 그걸 엎을 만한 이슈 제기할 것이 저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더군다나 북한 변수가 이렇게 지금 한 치 앞을 조이고 있는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판을 뒤집겠어요. 저는 갈수록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결코 적어지지 않는다. 북한 변수도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우리를 옥죄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네. 예, 뭐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죠.
현재 급격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30대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 여론조사의 추이가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라면 김무성 대표나 그 어떤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이 하나가 현재의 그 4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40% 미만의 지지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의 결정적인 이유는요, 당시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 지역이던 친박들이 대거 흔들렸고 메르스 사태 등등으로요. 유승민 의원 쪽으로 몰리면서 이주영 의원을 제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얼마나 유지해 주느냐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이 김무성 대표가 그만큼 결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비 때마다 30시간 법칙을 넘기지 못했던 김무성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쫙 나타나면서 이제부터는 40시간이야, 이제부터는 50시간이야, 나에게는 30시간 마법 없어 라고 할 정도의 굵은 정치, 통 큰 정치, 담대한 정치를 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되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를 두 가지의 전제를 놓고 그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그릇으로 대통령하고 척을 지면서 치고 나갈 가능성들도 지금은 보면 별로 없다. 높지 않다. 근데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겠죠. 더더욱. 그것을 그러면 자기 계파들 불러가지고 그럼 사사건건 대통령의 어떤 뭐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당 대표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최고위원 구성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당이 어떤 역할도 주겠습니까? 철저하게 앞으로는 권력을 핵심 축을 만들어서 스크럼 쪄서 나가는 여기에는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1의 어떤 배척 대상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근접해 있는 김무성 대표 마찬가지로 옥새파동 이거와 지금 대통령이니까 상당히 큰 리스크를 줬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통치권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권력과 거리가 두는 어떤 떨어지는 그런.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권력의 구심점은 최경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가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점에 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당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김무성계나 이 비박계의 당권 대표 주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쪽은 친박 쪽은 최경환 의원이 명확하게 당권 대표 주자로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권을 누가 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친박 쪽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를 꿈꾼다라면 20대, 30대, 40대의 표심을 얼마만큼 땡겨내느냐. 거기가 김무성 대표한테는 산토끼잖아요. 50대 이상은 집토끼란 말이에요. 세대로 구분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집토끼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을, 산토끼들인 40대, 20대, 30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5% 전후밖에 안 나와요. 20대, 30대. 그리고 40대는 25% 전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척점에 서줘야 30대, 40대 정도는 일정하게 그 산토끼들을 땡겨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김무성 대표가 그 정도의 통큰 정치를 못 해낸다는 거, 못하는 그릇이라는 거, 이게 이번에 쭉 일련의 과정에서 판명이 나버린 거잖아요. 오히려 옥새 파동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줄라 하다가 안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일정 정도 전략적인 성공은 있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가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 뭐 시각에 따라서는 잘한다 못한다 비판과 칭찬이 이제 교차할 수 있습니다만 가야 되거든요. 이건 국가적인 그냥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옥새 파동을 끝까지 끌고 갔다. 사실은 한 27, 8시간 정도 만에 3대3 합의로 끝났는데 30시간을 넘겼던들, 그럼 무엇을 얻었을까 하는 고민은 있어요. 여기서는 절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이게 해안일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이기는 거다. 이게 군인 정신하고 다른 거 아니냐. 정치는 무조건 적을 섬멸해서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지면서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정치 철학을 이제 살짝 엿보였는데요. 이것이 조금 무르익는다면 지금 이제 이 양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론은 뭐냐면 친박계의 그럼 대권 주자가 보이느냐 이거죠. 현재 없습니다. 누가 있냐 하면 잠룡들이 있는데 지금 도지사들이 있죠.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지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나 아직은 잠룡 상태고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번 선거에서 살아올지 말지도 지금 대구에서도 지금 이 치열하지 네. 않습니까? 이 상황에 누가 있냐면 지금 급부상한 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있어요. 네. 오세훈 선수 정도를 그럼 친박계에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반기문 총장. 예. 그게 왜 안 움직이느냐? 오늘 이 김무성 대표의 질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올 12월에 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끝내야 내년에 과연 귀국할 건지 아니면 글로벌을 돌 건지 어떤 행보를 펼칠 건지가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안 나올 알겠습니다.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김무성 네. 대표 외에는 여권에서 대권 주자가 없는 경쟁력 것이. 있는 주자가 없다는 것도 네. 또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박계는 당권 주자가 좀 없고 친박계는 대권 주자가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 리더 스타일을 보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유승민 케이스를 보더라도 도전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 독보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권위적 리더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인자를 키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처럼 오랫동안 정치를 해서 그리고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지역을 키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오는 것이 지금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띄워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없는 것이 당연하고 나올 것이다. 연말 내년이 돼서야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나온다고 사실 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대권 지금 토론 자리가 아니고요. 사실 총선이 목전입니다. 총선이 맞아요. 목전이어서 과연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 앞으로의 당권, 대권에도 영향을 줄 텐데 네. 지금 TK직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 후보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죠. 이준석 지금 후보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유승민 한 명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도권 판세는 어떤 영향을 주신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민심에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여당이 이렇게 파열음이 있고 이렇게 권력 추쟁하는 모습이 아직도 봉합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최경환, 조원진, 친박 의원들 하는 말씀,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물론 비켜는 갑니다만 지금 대구부터 찾아가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당의 대표라든지 한국 정치를 이끄는 앞으로 꿈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소한 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총선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좀 접근하는 정치인이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 가지고 규탄 한번 하고 정치인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그런 정치인은 못 봤어요. 어제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맡긴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럴 때일수록 안보 문제도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북한 문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좋은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단결합시다. 이런 정치인이 왜 안 하냐? 네. 이런 것을 좀 기본적인 것부터 전략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야지 맨날 선거공학적으로 누구 밀고 뭐 사진 가지고 뭐 얻었다 뺏었다 이게 도대체 한국 정치와 무슨 상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토론 주제도 좀 그런 조그만 것보다는 좀 담론을 가지고 국민들이 좀 간지러워하는 데를 긁어주고 그렇게 가야지 맞지. 그래서 기본적인 선거 전략이 참 치졸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공약 내놨지만 이게 경제 경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보 공약이 뭐고 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쏜 거 가지고 규탄 결의안 하나 안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 지금 임기 끝난 거 아니잖아. 그럼 세비를 받든지 이번 달에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국민들은 다 귀찮은 거예요. 사실 보기도 뭐 싫은 겁니다. 따끔한 예. 지적이시죠. 안보 이슈, 뭐 정치 개혁 이슈가 사실 실종된 부분들 저희들은 뭐 끊임없이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뭐 현안들도 짚어볼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치 이슈 중에 지금 여당 쪽에서는 계속 연대, 과연 정말 야권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선거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쪽인데 김종인 대표 거듭해서 계속 통합을 하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의 거듭된 제의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야당이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반 국민의 성원과 더불어서 이 야당의 후보자 연대를 실현해야 되는 소망이 대단합니다. 4.13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몹시 분열된 양상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각 지역에서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연대 과정을 갖다가 지원을 할 것을 갖다가 약속을 드립니다. 김종인 대표, 사실 비례대표 파동으로 약간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를 입고도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는데 자꾸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제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거듭 촉구를 하는데 사실 안철수 공동대표 연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지금 주장을 한단 말이죠. 어떤 맥락,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박하잖아요. 그 전국에서 177곳, 253곳 중에 177곳이 그 일려 다야 구도고 서울에서 122개 중에 105개가 일려 다야 구도고 서울에서 49개 중에 42개가 일려 다야 구도면 현실적으로 선거의 3요소가 이슈, 인물, 구도인데 이슈, 인물은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이슈는 안 살고 있고 그럼 이제 구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 구도가 일려 다야 구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180석 이상이 새누리당의 압승이 가능해지는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수도권 곳곳에서 그 야당끼리 싸우면서 죽는다라는 소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네. 상황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듣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문재인 대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야권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 할 때는 거의 김종인 대표 콧방귀 끼듯이 퉁퉁거리고 그 경청 안 하고 입장 안 밝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강하게 나는 야권 연대 없다, 야권 단일화 없다. 그리고 내 지역구에서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3의 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야권 통합은 김종인 대표가 그도 찬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책임을 김종인 대표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권 제야 원로들이 김종인 대표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순서 아니냐라고 치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한 거예요. 답을 문재인 전 대표가 강국하게 이야기할 때는 퉁퉁거리고 제2야당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저 말에는 듣기 싫으니까 저기에 대해서 반응한 그것 이상 그 그러면 이야기가 결국은 없다. 연대는 물 건너가고 책임론을 회피하게 하는 그렇죠. 만약에 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야당 합쳐서 여당을 이기는 데가 몇 군데고 지금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조사가 나오잖아요. 몇 군데고 이 몇 군데를 놓고는 1차적으로 토론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던지고 구체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4일까지 해야 됩니다. 4일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인쇄, 투표용지 인쇄 전이죠. 4일까지 해야 되는데 주말에 최소한 여론조사를 하든지 경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후보 간에 합의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무적인 아무런 프로세스 없이 저렇게 던지니까 진정성이 없다. 근데 양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좀 우리가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국고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이 140억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73억을 받았습니까? 이게 어떤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이고 이 돈은 니들 당의 정강정책에 충실해가 니들 정치 철학을 가지고 표를 받아라. 왜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당끼리 민주주의를 질밟는 행위예요. 이거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표가 필요하게 선거공학적으로 야권연대 한다고 이거 국민들 무서워하는 정당이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13대, 14대, 15대 야권연대 했어도 말이죠. 야권이 이렇게 분산돼서 표 치렀어도 전부 어떻게 됐어요? 13대는 여소야대가 있었고 말이죠. 14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이 더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15대 그때도 맞죠. 새정치국민의 자유민주연합이 여권을 표마다 많아졌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야권연대의 명분이라든지 민주주의 근본 정신, 민주주의 정치 철학에도 반하는 거고 그거 한다고 반드시 많이 얻는다는 그런 과거 선례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때는 국민들이 무서워서 국민 이런다면서 민주주의를 그러면 국고보조금 다 반납하시고 네. 우리 국민들한테 이 세금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하시든지 잘못된 국민들이 겁니다. 한번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과연 야권의 그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사실은 절반 이상이 야권 통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화면으로 돼 있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여론조사 기법이라든지 문항에 네. 민주주의는
정당이 국고 보존을 받을 때 근본적으로 각 당의 근본적인 정책이나 철학에 충실할 때 국고 보존을 받는 건데 그거를 묻는 절차도 없이 무조건 야권 단양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저렇게 안 나왔을 안 거예요. 나올 것이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박 같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이 제기한 비판은 정말 온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이 애초에 왜 갈라졌으며 다시는 이제 우리는 안 만날 것처럼 어찌 보면 여야의 골보다 야야의 골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돼서 2달이 좀 지났는데 우리가 새누리당을 저지하기 위해선 합쳐야 된다. 그럼 당대당으로 못 합치겠으면 후보끼리 알아서 해라. 뒤에서 뭐 물밑 작업해라. 이게 좀 보기 좋진 않죠. 명분도 없죠, 사실은. 그건 인정을 100%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산을 뽑아놓고 보니까 야권 지지층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수도권에서 초박빙으로 몇백 표 때문에 이 의석을 뺏기고 뺏어오고 하는 싸움이 모두 다 초박빙 격전지란 말입니다. 예.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국민의당이 지금 전국에서 173곳의 후보를 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전국의 177곳 인려 다야구도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당 후보가 나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어제 40석. 안철수 대표가. 많으면 40석,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20석, 그럼 평균 한 30석을 얻고자 지금 한 140석의 후보를 내서 날리는 건데 여기에도 정치 공학적인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 투표를 많이 이끌어내서 비례를 많이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후보를 사퇴시킬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명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을 뜨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이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뭐 남아있는 140석에서 3분의 1만 표를 뺏긴다고 해도 30여 석을 눈 뜨고 패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것을 좌시할 것이냐. 야.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명분에 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당장 1대1 구도 만들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여당을 지금 제압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참 안타깝고 이게 절박한 정치의 상황입니다. 현실이다. 19대 총선 때도 그런 명분으로 네. 야권 단일화 했는데 과번에 안 됐죠. 안 됐잖아요. 안 그러니까 됐죠. 그 논리도 이게 100% 맞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구도적인 싸움에서 갈라져 가는 게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겠죠. 새누리당에서 예. 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권 지지층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불운을 대서 나갔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을 농단하는 거죠. 왜 불운에 나갔습니까? 애초에 대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대권장에 또 합치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호남에서는 당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비례를 한 세력 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석을 넘어야지 제3당으로서 제3의 대선 정당. 후보의 예. 위상을 떨치면서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자기의 어떤 친위 부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대권에 진입할 수가 있고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이게. 이것이 그럼 유권자들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죠. 예. 그리고 더민주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제1대1로 대결해서 여당한테 1대1로 승부가 가능한데 찢어져 나가니까 5% 7%가 수도권에서 승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원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양쪽의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냐. 결국은 유권자가 봉인데 네. 그래서 유권자는 결국은 1대1 구도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사표 방지 이런 심리가 거에서 작동할 것이다. 사표 방지가 작동을 할 것이고 예. 수도권에서는 되는 쪽으로 상당히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한국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고찰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해죠. 에? 국민을 우습게 보니까 야권 연대를 밀실에 아베에서 하고 그럼 국고부정을 반납하세요 하시고 다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네. 이렇게 한국 정치를 삼류 정치, 사류 정치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이 정강 정책을 바꿔서 처음부터 합해서 하든지. 그리고 이번에 케이스는 뭡니까?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물러나면서 친노 패권을 청산하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언한 바가 실천이 안 됐잖아요. 예, 안철수도 예.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동교동 세력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됐는데 그걸 알면서 또 야권 연대를 한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고 알겠습니다. 국민을 아주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이제 야권의 연대 시한이 매우 지금 촉박해졌지 않습니까? 나흘 말 그대로 남았죠, 나흘. 네네, 골든 타임이 이제 곧 지나갈 텐데
압박을 느낀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느낄까요? 국민의당이 더 느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압박의 정도가 세 사람이 격렬하게 느낄 겁니다. 세 사람이 분당과 분열의 책임자가 문재인, 네. 안철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과 연대에 그 불성실하게 대응했던 김종인, 이 세 사람이 압박을 세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총선 패배, 만약에 107석 미만이면 총선 패배라고 이야기를 했고 107석 이상이면 총선 승리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미만이면 이 두 사람, 더민주당에서는 이 두 사람이 아웃입니다.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신들이 이때까지 약속했던 책임지겠다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 못 만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계 은퇴예요. 즉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란 말이에요. 공동 운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또 측면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의 개정 그 의석인 180석, 개헌의 의석인 200석이 넘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한 정당이 180석 이상을 가져간다는 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독재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회 독재와 행정부 독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을 야권 지지자들은 절박하게 지금 호소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분열을 되는데 막아라는데. 사실상 그 이야기는 국민의당도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야권 지지층에서는 거두없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누가 더 그 압박을 더 받아서 네, 지금 제 밀리거나, 생각에는 누가 압박을 더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딱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면요. 지금 이야기한 문재인 전 대표, 김종인 현 대표,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다 책임진다는 얘기를 공언을 했어요. 책임 못 집니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정계 은퇴가 책임입니까? 20대 의석은 확정이 돼버렸고 이 여소야대냐 뭐 야대 여소냐 이런 차이인데 그거 어떻게 책임지게? 의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을 해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건데 지나간 시간은 책임질 수 없어요.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를 그냥 결정할 뿐이에요. 예. 이 안철수 저 대표 저는 책임진다고 이 정계 은퇴할 것 같지 않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이라고 했는데 참 추상적입니다. 그럼 총선 끝나고 국민 눈높이가 뭘까요? 또 일부 국민들은 대선 나가라고 할 것이고 예. 일부 국민들은 사퇴하라고 할 텐데 그중에 누구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정치의 행태에서 저는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흘 남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4월 4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니까 그 이후에는 단일화가 돼도 사표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고 그럼 지금 5군데 정도가 후보 간 단일화가 됐어요. 그럼 이 그렇죠. 남은 예. 이번 주말 끼고 많이 돼서 10여 곳 내외가 후보 간 단일화를 하고 끝. 그 이후에는 별로 변수가 없습니다. 없다. 네. 이 지금 딜레마를 결국은 서로 발목을 이렇게 꽉 잡고 묶어놨기 있다. 때문에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 14, 15, 19대 때 보니까 단일화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단일화 한 다음에도 야권이 이렇게 더 표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권이 과반수가 안 됐어요. 야당 다당제 구도로 치러도 이런 현실을 볼 때 그 논리가 100% 맞지가 않고 그리고 안철수 씨라든지 김무성 씨가 선거 이후에 대통령 되고 안 되고는 이런 사소한 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정치 행동을 하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한국 정치를 이렇게 욕하고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당에 투표를 하겠다는데 무당층이 40%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인들이 겸허하게 보고 정말로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이런 어프로치를 해야지 이런 야권연대 정치공학적인 얘기 해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니 나는 정말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요. 그 하나만 좀 그 먼저 하세요. 사실 관계만 좀 짚어야 되는데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그 130석 이상 올리면서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던 게 야권 단일화나 야권 연대의 결과였다라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무당층은 그 전체적 그 조사 과정을 보면요, 15%에서 20% 정도로 확 줄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40% 이상이 아닌 것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현재 우리 정당 지형이 과거에 90년대 3당 합당 지형과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여야당 구조가. 예. DJP 연대가 아니고 3당 합당 형식으로 돼 있는데 3당 합당을 해서 제1당 민자당이 그때 당시 218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대 총선을 92년도에 치렀는데 149석 얻었습니다. 이겁니다. 인위적으로 합친다고 합친 만큼 숫자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질적인 지역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었고 지금 야권 연대를 한다는 것은 같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똑같은 당원이 찢어져서 인위적으로 같이 데리고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봉합해서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박 교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야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를 희롱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국민 세금을 나눠서 네네. 갖고 왜 나눠서 안철수가 90억 정도, 70억 정도의 이런 돈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대권을 위해서 쓰냐 이런 안철수 취지 대표가. 대표가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또 막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국민들 유권자가 판단하는 그러면 문제고 딱 한 가지만. 인위적으로 네. 해서 알겠습니다. 1 플러스 이 1이 부분은 2가 된다는 것은 결국 아니죠. 이제 국민들의 표로 심판을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어제 이제 충청도를 방문을 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를 띄워줬어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떠야 나중에 여러분들 다 보고 충청권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 관계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지지 발언을 했을까요? 어쨌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건판에서는 이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게 가장 현안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안희정 지사의 손발들, 장군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충청권의 중심을 안희정으로 몰아주는 과정인데 대선 레이스에서 뭐 혹시 잠재적 경쟁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B 플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B 플랜. 그 B 플랜이라는 게 예전에 이해찬, 유시민 두 사람이 같이 그 레이스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 출신 유시민 의원이었었어요. 그 유시민 의원이 중간에 스스로 네네. 물러서는 과정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대표가 충돌할 가능성은 현재 제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문재인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축으로 해가지고 충청권의 단결을 요구하고 충청권에 힘을 실어달라는 거를 이후 대권 플랜까지 보면서 설왕설래하는 거는 좀 아직은 이르다. 시기상조다. 글쎄요.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희정 충남도시랑 이런 이야기 안 했겠죠. 그러나 이제 충청도가 선거 때마다 보면은 정치인들이 참 자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구애를 하고 그러는데 어제도 보니까 무슨 뭐 국회 세종시에 옮기는 문제인데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충청도에 가서도 좀 더 진실하게 좀 좋은 정책하고 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20대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날이 제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정치 공약 또 경제 공약으로 좀 심판을 받나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